불과 3시간 전 그는 국민학교 동창 수진과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체온이, 향기가, 신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느낀 떨림이었습니다. 아니, 40년 전 그 소녀를 처음 좋아했을 때의 그 심장 박동이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 민석의 심장은 다른 이유로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웠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새벽 2시에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동창회 갔다 왔다니까. 민석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석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진과 주고받은 문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40년 만에 만나서 반가웠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민석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설명해 봐요. 이게 뭐예요?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에서 만난 옛 친구일 뿐이야. 민석의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민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셔츠 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이것도 동창의 우정인가요? 민석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40년 만에 열린 그 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줄 몰랐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석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침대에 눕지도 않고 거실에서 밤을 지샜어요. 민석이 다가가려 할 때마다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 6시 민석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영희야, 말 걸지 마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출근길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젯밤 고마웠어.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 민석은 황급히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그날 오후 민석의 책상 위로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률사무소 정이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상담 예약 안내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민석은 누가 보낸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영희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예약했던 겁니다. 민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퇴근 시간 민석은 다시 수진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만나고 싶어? 민석은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볼까? 민석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다시 수진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민석아, 어젯밤 너무 좋았어. 우리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수진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57세의 늙은 남자가 아니라 17세의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석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자 영희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민석이 물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머리 좀 식히고 싶어요. 영희는 민석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영희야, 미안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변호사 상담 예약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영희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얘기해요. 그때까지 당신이 뭘 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민석은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은 다시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민석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수렁인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희가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민석은 수진과 세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고급 호텔 라운지였어요. 민석은 처음으로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수진도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민석아, 오늘따라 더 멋있어 보이는데? 수진이 민석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민석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57세의 나이에도 17세 소년처럼 설렜어요. 라운지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여기 자주 와? 가끔. 이혼하고 나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거든. 수진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석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 난 내 옆에 있어줄게. 그 순간 민석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말이었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나 혼자가 아니어도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이제 계속 함께하자. 민석은 자신도 모르게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과 수진은 호텔 객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수진을 안으며 민석은 처음으로 죄책감보다 행복이 더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행복할 자격 있어. 40년을 기다렸잖아. 수진이 민석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어요. 그날 새벽 민석은 호텔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가방에서 떨어진 명함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민석은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희망 마이너스 상담사 박수진. 민석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심리상담사였습니다. 그것도 꽤 경력이 있어 보이는 전문가였어요. 민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이 자신과 만날 때 보여준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언제나 적절한 타이밍에 손을 잡아주고, 언제나 민석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언제나 민석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내는 듯한 그 태도들. 설마.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친정에 계시던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좀 쉬시려고 가신 거야. 민석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목소리가 이상하던데요. 혹시 부부싸움 하신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의 결혼식이 석 달 뒤로 잡혀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민석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가족 문제가 좀 있어서. 하지만 수진의 답장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릴게. 민석아, 나는 항상 내 편이야.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이상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가족은 자신을 떠났지만 수진은 곁에 있어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민석은 처음으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언제 돌아올 거야?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집에 갈게요. 그때 제대로 이야기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민석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가정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수진과의 새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지를. 하지만 민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선택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진실은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영희가 집을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 민석은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 씨, 저 영희 친구 미숙이에요. 미숙은 영희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주례를 서준 사람이었어요. 아, 미숙 씨. 무슨 일이세요? 영희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제 집에 있어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영희가 저한테 다 얘기했어요. 4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 바람 피운 거 맞죠?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미숙 씨, 그게. 변명하지 마세요. 영희는 지금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게 당신이라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민석은 다시 수진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카페에서 수진은 민석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내가 이혼하려고 해. 다 들켰어.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런데 수진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떳떳하게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진은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진아, 넌 내가 이혼하는 게 기쁜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뜻이잖아. 수진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민석의 가슴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나한테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래. 민석은 수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진의 눈빛에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고 무언가를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수진아, 너 심리 상담사라면서 왜 그 얘기는 안 했어? 민석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내 명함을 봤어. 호텔 로비에서. 수진은 한참 침묵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나 심리 상담사 맞아. 그게 뭐 어때서? 동창회에서 날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거 아니야? 너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거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민석아, 40년 전 생각나? 국민학교 졸업식 날.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수진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너 나한테 고백했잖아. 중학교 가서도 계속 만나자고. 근데 넌 뭐라고 했어? 민석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졸업식 날 수진이 자신에게 편지를 건넸던 기억. 하지만 민석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버렸었어요. 난 너를 40년 동안 기다렸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내 너만 생각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넌 나를 완전히 잊고 살았지.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잖아.
민석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그냥 동네 친구였잖아. 친구? 난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나는 내가 나를 버린 그날부터 복수를 꿈꿨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 인생을 똑같이 망가뜨려 주겠다고. 민석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동창회도 내가 일부러 기획한 거야. 너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지는 이제 더 이상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축하해, 민석아. 넌 이제 나처럼 혼자가 됐어. 민석은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이었어? 그래. 심리상담 기법으로 너를 조종하는 건 너무 쉬웠어. 외로운 중년 남자들은 다 똑같거든.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다신 만나지 말자. 내 복수는 끝났으니까. 수진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민석이 소리쳤습니다. 기다려. 하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텅 빈 카페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진의 사랑도, 재회의 기쁨도, 40년 만의 설렘도. 민석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뒤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너진 가정과 배신당한 마음뿐이었어요.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민석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 한강 다리를 걷다가 난간에 기대어 섰어요. 아래로 흐르는 검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자신이 한심했어요. 새벽 4시 민석은 24시간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수진과 달리기 했던 날. 수진이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줬던 기억. 졸업식 날 수진이 건넸던 편지. 민석은 그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었어요. 내가 그렇게 잔인한 놈이었나? 민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40년 전 일이었어요. 민석은 12살 아이였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수지는 그 일로 40년을 원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민석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영희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장모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영희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영희는 당신 보기 싫대요. 장모님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뒤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민석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민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다예요? 영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석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창회에서 수진을 만난 것, 3번 만난 것, 그리고 수진이 복수를 위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까지.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복수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30년 결혼 생활이 뭐였어요? 나는 뭐였어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3번이나 만나는 동안
나는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했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정말 사랑했어요? 영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는 웃었습니다. 슬프고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대답 안 해도 돼요. 당신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영희는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석에게 건넸습니다. 이혼 합의서예요. 재산은 반반 나누고 집은 내가 가질게요. 당신은 서명만 하면 돼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야, 다시 생각해 줄 수 없을까? 나는 정말 생각 다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영희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사이가 언젠가부터 식었다는 거, 당신이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민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준호도 있고, 그게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영희가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의미 있지. 당연히 의미 있어. 민석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배신했어요? 왜 다른 여자를 안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영희는 다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3일 안에 서명해서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가요. 민석은 서류를 들고 친정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57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날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다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 결혼식 주례 취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결혼에 대해 말씀하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은 핸들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아들의 존경도 잃었습니다. 자존심도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과 이혼 서류뿐이었어요. 민석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어요. 발신인은 심리상담센터 희망이었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민석아, 40년 전 내가 쓴 편지 기억나?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알려줄게. 민석아,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해. 평생 너만 사랑할 거야. 나를 잊지 말아줘. 이렇게 썼어. 12살 소녀가 온 마음을 담아서. 근데 넌 그걸 읽지도 않고 버렸지. 이제 내가 그때 내 기분을 알겠지? 모든 것을 잃는 기분. 안녕, 민석아. 행복하게 살아. 민석은 편지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은 처음으로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석은 사흘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모두 내리고 어둠 속에 누워 있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만 마셨습니다. 휴대폰에는 회사에서 온 전화가 수십 통 쌓여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넷째 날 아침 민석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민석이 아니었어요.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민석은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석은 샤워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로 온몸을 씻어냈어요. 수염을 깎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남자가 다시 민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지. 민석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복귀한 민석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민석은 무표정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부장이 불러 물었습니다. 민석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사흘이나 연락 두절이었잖아요. 개인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석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석은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후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민석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민석은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떨림 없이 담담하게 기계적으로 이름을 썼어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등기로 보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종이로 정리됐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어요. 옷, 화장품, 사진들. 결혼 앨범을 펼쳤을 때 잠깐 손이 멈췄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영희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도 행복했었는데. 민석은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맨 아래 깊숙이 넣었어요. 일주일 뒤 영희가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민석은 현관에서 영희를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스는 거실에 다 정리해뒀어. 민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고마워요. 영희도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거실로 들어가 박스들을 확인했어요. 민석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마실래? 아니요. 괜찮아요. 영희는 박스를 들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민석이 박스를 차에 옮기는 것을 도와줬어요. 3번을 왕복했습니다. 마지막 박스를 실은 뒤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법원에 제출했어요. 다음 달이면 정리될 거예요. 알겠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결혼식에는 오지 마세요. 준호가 원하지 않아요. 영희의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민석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호한테 전해줘. 아빠는 항상 미안하다고. 영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민석을 쳐다봤어요. 행복하게 사세요. 너도. 차가 떠났습니다. 민석은 텅 빈 주차장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민석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영희와의 추억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민석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옷 몇 벌과 노트북 그리고 몇 권의 책뿐이었어요.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개의치 않았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민석은 더욱 일에 몰두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석이 일중독자가 됐다고 수군댔지만 민석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어요. 한 달 뒤 준호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민석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결혼 축의금을 준비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민석은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준호는 웨딩 마치를 듣고 있겠지. 민석은 축의금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중에 준호에게 전달하려고 했어요. 저녁 8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결혼식 잘 마쳤어요. 오늘은 연락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아빠니까요. 잘 지내세요. 민석은 문자를 읽고 답장을 썼습니다. 축하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민석은 5번이나 고쳐 썼어요.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샀습니다. 원룸 바닥에 앉아 혼자 마셨어요.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따가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민석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전 수진의 편지를 읽지 않은 것? 아니면 영희를 사랑하지 않게 된 것? 아니면 수진의 유혹에 넘어간 것? 답은 없었습니다. 민석은 술병을 비우고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민석은 12살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수진이 편지를 건네고 있었어요. 꿈속의 민석은 편지를 받아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민석은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어요. 이제 민석은 감정을 차단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후회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먹고 자는 삶. 그게 민석이 선택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원룸에서 살며 기계처럼 일했어요. 감정 없이 생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저녁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석 씨? 돌아보니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영희의 친구였어요. 아, 미숙 씨. 민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숙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한테는 비밀인데요. 민석 씨한테 알려줄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요? 그 여자 있잖아요. 수진이라는 사람. 민석 씨를 유혹했다는 그 심리 상담사. 민석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 여자가 민석 씨한테만 그런 게 아니래요. 미숙이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보여줬어요. 유명 심리 상담사, 내담자 유혹 의혹, 직업윤리 위반 논란. 민석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운영하던 심리상담센터에서 여러 건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혼한 남성 내담자들을 의도적으로 유혹하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예요. 피해자가 5명이나 나왔대요. 다들 민석 씨처럼 동창회나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척했다가 유혹당한 케이스래요. 미숙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 피해자가 녹음 파일까지 공개했어요. 그 여자가 직접 복수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민석은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수지는 과거에 사랑했던 남자들 또는 자신을 거절했던 남자들을 찾아내 일부러 접근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으로 복수했어요. 심리상담사 자격도 정지됐대요. 센터도 폐업 수순이고요. 민석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민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영희는 이거 알아요? 아직 몰라요. 알려줄까 고민 중이에요. 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민석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희가 많이 힘들어해요. 민석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매일 우는 거 봤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이죠.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석 씨도 힘들어 보이네요. 많이 야위셨어요. 괜찮아요. 제가 자초한 일인걸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석 씨, 제가 왜 이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미숙이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희한테 진실을 알려주세요. 그 여자가 계획적으로 민석 씨를 이용했다는 것을 영희가 알아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까요? 결국 내가 넘어간 건데. 민석이 쓰게 웃었습니다. 변명은 아니에요. 하지만 진실이잖아요. 영희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미숙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면 영희한테 연락하세요. 미숙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석은 혼자 남아 기사를 다시 읽었어요. 댓글란에는 수진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심리 상담사가 이럴 수가 있나요? 완전히 사이코패스네요. 피해자들이 불쌍해요. 민석은 휴대폰을 끄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주일 뒤 민석은 더 큰 뉴스를 접했습니다. 수진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피해자 중 한 명이 수진에게 상담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줬는데 수진이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수진의 통장 내역이 공개됐어요. 여러 남성들에게서 받은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민석은 자신도 수진에게 3번 만나는 동안 150만 원 정도를 썼다는 걸 깨달았어요. 호텔비, 식사비, 선물값, 돈까지 노렸던 거야? 민석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오랜만에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숙 씨한테 들었어. 수진 그 여자 기사 말이야. 나도 완전히 당한 거였어. 변명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았으면 해서. 1시간 뒤 영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알아요. 미숙 언니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뭐가 달라져요? 결국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민석은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영의 말이 맞았어요. 수진이 아무리 계획적으로 접근했어도 결국 넘어간 건 민석 자신이었습니다. 한 달 뒤 수진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 결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어요. 심리상담사 자격은 영구 박탈됐습니다. 민석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수진이 40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그녀의 인생을 망쳤고 동시에 여러 남자들의 가정도 무너뜨렸어요.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민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원룸 근처 작은 공원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민석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57세의 이혼남. 아들과도 멀어졌고 친구도 없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벌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민석이 진짜 용서받고 싶은 사람은 수진이 아니라 영이었어요. 그리고 그 용서는 영원히 받을 수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민석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살아가야 했어요. 수진의 몰락을 지켜본 민석은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는 아무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실수는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정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슬플 때는 울었고 외로울 때는 산책을 나갔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민석은 집 앞 우편함에서 초대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필체였어요. 아빠, 첫 돌잔치에 와주세요. 손자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잔치 당일 민석은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어요. 준호가 아기를 안고 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응. 초대해줘서 고마워. 민석은 손자를 처음 안아봤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구석에서 영희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석과 눈이 마주쳤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소는 아니었지만 적대적이지도 않았어요. 돌잔치가 끝난 뒤 민석은 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해줘. 평생 후회하며 살 거라고. 아빠가 직접 말씀하세요. 준호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영희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손자 예쁘죠? 영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응, 정말 예쁘다. 민석은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해요. 하지만 손자 때문이라도 가끔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식당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40년 만에 열렸던 그 문은 이제 완전히 닫혔어. 민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과거도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은 순간의 떨림이 아니라 함께 견디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도. 민석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여러분이라면 민석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40년 전의 작은 상처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